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유대교의 대표적 금식일인 티샤 베아브를 맞아 예루살렘의 종교 성지에서 대규모 유대인 공개 기도가 진행되면서 이슬람권의 반발과 지역 긴장 고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티샤 베아브는 유대력 아부월 9일로 예루살렘의 제1, 제2성전 파괴를 비롯한 유대 역사 속 비극을 애도하며 25시간 이상 금식하는 날입니다. 7월 23일 유대인 참배객 1000여 명 이상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알 아크사 사원 일대에 들어가 유대교 전례가를 부르고 집단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슬람 종교재단인 와크프는 오전에만 3,228명이 경내에 들어왔다고 집계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바위 사원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국가를 불렀으며 현장에 배치된 이스라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고대 예루살렘의 제1, 제2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티샤 베아브였습니다. 이 성지는 이슬람권에서는 하람 알-샤리프, 유대교에서는 성전산으로 불리며 이슬람교와 유대교 모두의 매우 중요한 종교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종교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슬람교도만 경내에서 기도하고 유대인을 포함한 비이슬람교도는 방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현상유지 원칙이 적용돼 왔습니다. 유대교 기도는 성지 서쪽의 통곡의 벽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집단 기도에는 구고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도 참여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며 이곳의 주인처럼 느끼고 있다며 예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네세트 소속 아비트 레비 의원도 참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번 행위를 오랜 합의를 훼손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그동안 현상 유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극우 정치권과 경찰의 묵인 아래 유대교 공개 기도가 확대되면서 이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 아크사 사원 일대에는 작은 충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화약고입니다. 이번 집단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성지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요르단을 비롯한 이슬람권 전체의 반발을 불러오며 새로운 종교, 외교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연일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1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고령, 경주 등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일부 지역은 38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염의 핵심 원인은 한반도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 잡은 이른바 이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밀어넣고 티베트 고기압은 강한 하강 기류를 만들어 열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한반도가 두꺼운 이불 두 장에 덮인 것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열기가 다음날 낮 기온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8월에도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에서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9도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까지 나타날 경우 대구와 경주, 포항의 기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94년에는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40.1일로 역대 가장 길었고 열대야 일수도 13.7일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27일 기준 폭염 일수가 12.6일, 열대야 일수가 5.7일로 아직 차이가 있지만 여름이 많이 남아있고 태풍처럼 기압 배치를 바꿀 요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이중 고기압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올해 폭염이 1994년에 버금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한편 노약자와 야외 노동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전쟁이 직접 맞물리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7월 25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카스피해를 운항하던 이란 상선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를 적대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헤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 국가들에도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설명은 다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수 물자 수송에 사용된 선박들을 장거리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민간 상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물류망을 겨냥한 작전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피격 선박의 정확한 신원과 화물, 공격 수단은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7월 들어 바레인과 요르단, 쿠웨이트의 미군 시설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관련 영상을 이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이 걸프 지역의 CIA 시설을 정밀 공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표적 정보나 드론 기술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협력이 중동 전쟁의 작전 수준까지 확대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카스피해는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를 피해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물자를 주고받는 핵심 통로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이란과 연결된 군수 물류망이자 장거리 작전 공간입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뿐 아니라 이란과 연결된 해상 보급망까지 타격 대상으로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 정부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해와 페르시아만에 집중됐던 전쟁의 충격이 카스피해까지 북상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전쟁은 군수 지원과 정보 공유, 보복 공격을 매개로 하나의 거대한 충돌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가 새로운 상시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유라시아 물류와 에너지 수송은 물론 중앙아시아의 안보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히나구 단층대가 약 30km에 걸쳐 어긋나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층의 지진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아직 파괴되지 않은 구간도 남아있어 추가 강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구마모토현 일대의 지진파와 지각 변동,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진은 히나구 단층대 일부가 파괴되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히나구 단층대는 지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을 일으킨 활성 단층으로 전체 길이는 약 81km에 달합니다. 이 단층대는 북쪽의 다카노 시라하타 구간과 중앙의 히나구 구간, 남쪽의 야스시로에 구간 등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번 지진으로는 다카노 시라하타 구간 일부에서 히나구 구간 북동부까지 이어지는 약 30km 구간이 움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진원과 가까운 야스시로시의 관측점은 지진 발생 이후 북동쪽으로 약 87cm 이동했고 지반은 약 32cm 내려앉았습니다. 위성 레이더 분석에서도 단층을 경계로 지표면이 최대 50cm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미파괴 구간입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어긋난 장소와 인접한 단층이 새롭게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히나구 구간의 남은 부분과 가장 남쪽의 야스시로의 구간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바라 가즈시게 지진조사위원장은 미 파괴 구간이 앞으로 파괴되며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이번보다 더 큰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당국은 주민들에게 강한 여진과 추가 지진에 대비해 가구 고정, 대피 경로 확인, 비상용품 준비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미를 가로지르는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정반대의 겨울 재난이 나타났습니다. 산맥 서쪽 칠레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동쪽 아르헨티나에는 폭설과 강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칠레 중부와 북중부에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일주일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계곡과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흙탕물이 마을과 도로를 덮쳤고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진입로가 끊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칠레 당국이 7월 22일까지 집계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7명입니다. 이재민은 2,881명으로 늘었고 주택 81채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2,761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8만 7천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코킴보와 아타카마 일대에는 본래 비가 적은 건조 지역이어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주민들은 계곡 범람과 비상경보가 거의 동시에 발생해 대피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여러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와 도로 복구, 전력 공급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기 안데스 산맥 동쪽 아르헨티나에서는 멘도사와 사누안, 카타마르카, 살타주를 중심으로 강한 눈보라와 영하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칠레와 연결되는 크리스토 레덴토르 국제도로가 거의 일주일 동안 폐쇄되면서 화물차 약 600대가 국경 부근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현상에는 발달 중인 엘니뇨와 안데스 산맥의 높은 지형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26년 중반부터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남미 일부 지역의 강수와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뜻해진 동태평양에서 공급된 많은 수증기가 칠레에 폭우를 뿌리고 산악지대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고지대와 아르헨티나 쪽에 폭설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극한 기상은 다른 대륙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일부 지역에 37분 만에 약 114mm의 비가 내려 2명이 숨졌고 유럽에서는 대규모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와 폭설이, 다른 쪽에서는 폭염과 산불이 겹치며 지구촌 기후재난의 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저품질 콘텐츠, 이른바 슬롭을 가려내겠다는 미국 스타트업 판그램이 9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슬롭은 AI가 대량 생산한 부정확하고 반복적인 글과 이미지가 인터넷을 뒤덮는 현상을 뜻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판그램은 기사와 블로그,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든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멜로벤처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판그램은 차세대 텍스트 감지 모델 판그램4와 AI 이미지 감지 모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이 공개한 내부 평가에 따르면 판그램4의 사람글 오인 판정률은 0.0041%로 약 2만 4천 건 가운데 한 건 수준입니다. AI 글을 놓치는 비율도 0.3396%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 모델은 사람이 쓴 문장과 AI 문장이 섞인 글, AI 문장을 사람처럼 바꾸는 휴머나이저 도구로 수정한 글을 탐지하는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이미지 감지 모델은 자체 비교 평가에서 99.5%의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연내 AI 동영상 감지 기술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판그램은 스탠퍼드대 출신의 맥스 스페로 최고 경영자와 브래들리 에미 최고 기술 책임자가 2023년 공동 창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구글과 테슬라에서 근무한 뒤 챗 GPT 등장으로 AI 콘텐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판그램의 월간 이용자는 지난해 6월 2,700명에서 올해 6월 12만 명으로 늘었고 연간 환산 매출도 1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쿼라와 서브스택,
대학과 연구기관도 판그램의 고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구에서도 판그램은 주요 상용 AI 감지 도구 가운데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지 결과를 절대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글이나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한 글은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일부 대학들은 학생의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판정할 위험 때문에 감지 도구 사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AI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출처와 작성 과정을 확인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를 전면 금지할 것인지 단순 교정과 아이디어 보조까지 문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판그램의 성장은 AI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단순한 탐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창작과 AI의 도움을 구분하는 사회적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